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나요? 저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획한 대로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결혼한 뒤 여러 사건을 겪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 주변에는 이혼한 사람이 없어서 이혼한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은 잘만 하는 결혼 생활을 저만 못했으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에 자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었고 여기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사연을 겪으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더 심한 일도 겪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연을 들으며 위안도 받고 저도 사연 속의 여러분들처럼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누군가의 사연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은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도 저의 사연을 듣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저의 짧은 결혼 이야기를 한번 적어볼까 해요. 오늘 이 늦은 밤에 꼭 친정을 가야 해? 결혼하면 이제 매년 명절 때마다 갈 텐데. 자기야, 신혼여행 다녀와서 좀 쉬고 싶어. 너무 피곤한데 다음에 가자.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 했으면 친정에도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시댁엔 잘만 갔다 왔잖아. 게다가 자기는 한 번도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온 적 없잖아.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원래는 바로 친정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했으나 거리상의 문제로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1박을 한 뒤 친정으로 가려는데 친정이 수도권에서 조금 먼 지방이라 남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도 시부모님을 종종 만났었고 예비 시댁에도 몇 번 놀러 갔었지만 남편은 한 번도 우리 부모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남편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도 상견례 날에도 모두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거든요. 우리 집에 한 번도 갈 생각이 없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가 남편에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져 있어서 남편의 불편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남편을 어르고 달래며 3시간가량을 달려 친정집에 겨우 도착했어요. 이야, 이게 집이야, 궁궐이야? 너네 이렇게 잘 살았었어? 부모님이 브런치 카페 운영하신다더니 꽤 잘 되나 보다. 처음 남편이 저희 집을 보고 내뱉은 말은 감탄사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잘 산다고 자부는 못하지만 아빠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몇 년 전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노후를 시골에서 보내고 싶어 하셔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골에 헌집을 구매해 공들여 고쳤답니다. 겉으로 보면 꽤 멋진 새집 같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 퇴직금 남은 돈으로 브런치 카페를 크게 차리셨거든요. 다행히 인테리어가 이뻐서 그런지 카페도 지역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꽤 수익이 쏠쏠하게 나면서 부모님 노후 자금만큼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이렇게 젊으실 때는 회사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시고 퇴직 후에도 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덕에 저는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위서방, 오느라 고생했네.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네, 아버님, 잘 다녀왔습니다. 결혼 전에 한번 연락드리고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반갑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어서 들어와요. 출출하지? 내가 음식을 차린다고 차렸는데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엄마는 사위가 온다고 삼계탕에 전복에 장어구이 등 잔치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많아 식탁이 꽉 차서 더는 놓을 자리도 없는데 엄마는 자꾸 뭐가 없다면서 냉장고에서 뭘 더 꺼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장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앞으로 장모님 밥 먹으러 자주 와야겠어요. 집이 가까우면 이것저것 내가 해줄 텐데 그러지 못하니 너무 아쉽네. 그래도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사위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뭐든지 다 만들어줄 테니까. 잘 먹으니 참 보기 좋네. 남편은 올 때는 그렇게 투덜대더니 엄마의 음식을 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님과 신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말을 잘하던지 남들이 보면 남편이 이 집 아들 같아 보일 정도였어요. 장모님, 이 식탁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이런 식탁 보고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너무 좋다면서요. 어머, 안사돈이랑 나랑 보는 눈이 비슷하네. 그런데 사돈댁에 식탁이 없어? 사실 식탁이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좀 오래돼서 버리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세요. 그런데 요새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세요. 그러셨어? 허리 안 좋으시면 맨바닥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 텐데. 어차피 우리 식탁 바꾸려고 했으니까 이참에 이 식탁 자네 집에 가서 사용하겠나? 에이, 그래도 여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던 식탁을 줘요? 그냥 하나 새로 사줘요. 이거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부모님은 식탁이 비싸지도 않으니 사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식탁이 나름 백화점에서 산 제품이라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시댁에 식탁을 사주겠다는 말에 싱글벙글해서는 밥을 다 먹고는 자신이 직접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말렸지만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설거지하겠다고 하며 싱크대 앞에 자리를 잡았고 부모님은 거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해야 하는데 첫날부터 우리 사위 시켜 먹어서 어쩐담? 안 싸더니 싫어하시지 않을까 몰라. 제가 맛있는 거 얻어먹었잖아요. 게다가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아주 금세 끝났어요. 저희 엄마도 식기세척기 있으면 정말 편하게 설거지 하실 텐데. 집에 식기세척기 없어? 안 싸돈 힘드시겠네. 우리 사돈댁에 식탁도 보내고 식기세척기도 보내야겠어. 헉,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사실 우리는 혜진이가 장녀라 혼수랑 예단을 많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냥 자기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겠다고 하지 않나. 사돈댁에서 예물 예단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나. 거기에 스몰 웨딩 한다고 하며 결혼식 비용도 제법 아꼈잖아. 그래서 뭐 하나 더 선물해드리려고 했거든. 그래서 뭘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오히려 우리 고민 하나 덜었네. 대신 우리 혜진이 시댁에서 일 적당히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 잘 해주게. 알겠나? 장인어른, 여부가 있겠습니까? 시댁 가면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흐흐, 우리 사위가 못하는 말이 없구만. 그럼 우리는 든든한 사위만 믿겠네. 그렇게 친정에서 처음으로 같이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부터 엄마는 시댁에 보내드리겠다며 각종 음식에 과일을 한가득 챙겨주셨어요. 얼마나 많은지 자동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도 자리가 부족해서 뒷자리까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올 때와는 다르게 아주 표정이 밝아 보였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살던 집에서 첫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2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부모님이 건강검진을 하러 카페 문을 며칠 닫고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지방이라 제대로 된 대학병원이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서울에서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었거든요. 당연히 제가 직접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번에 사위 노릇 좀 제대로 하고 싶다며 저 대신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퇴근길에 남편이 좋아하는 회랑 매운탕을 포장해서 집에 왔답니다. 부모님도 제가 아닌 사위가 직접 데려오니까 웃음꽃이 피셨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웬 명품 정장이 한 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장은 뭐야? 아빠가 입고 오셨어? 내가 이 서방 한 벌 사줬다. 조금 있으면 사돈 처녀 시집 간다면서 사위가 그때 입고 갈 정장이 없다고 하더라. 오늘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한 벌 사줬어. 그리고 너는 결혼을 했으면 이서방 밥 잘 챙겨줘야지. 이서방 살 빠진 거 봐라.
내가 볼 때마다 안쓰러워 보여서 점심때 소고기 사줬다. 부모님은 남편에게 고맙다며 점심에는 소고기를 사주고 오후에는 고급 브랜드 정장까지 한 벌 맞춰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지만 사실 얼마 전에 식탁에 식기세척기도 사줬는데 정장까지 한 벌 해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사이가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낫겠지 싶어 속으로만 삼켰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아가씨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남편의 집은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아가씨의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는 것이 많이 부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자신이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적금을 깨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결혼식 날 축의금 200만 원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아가씨에게 축의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래는 결혼식에 참석도 하시려고 했는데 그날은 부모님이 일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축의금만 제 편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결혼식 와서 고생 많았지? 준이 결혼한다고 축의금 200만 원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너네 부모님 말이다. 축의금 100만 원이 뭐니 100만 원이? 심지어 결혼식에 오시지도 않고 말이야. 아, 부모님이 그날은 일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축의금 1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솔직히 너네 집 잘 살잖아. 그런데 이 액수는 좀 실망스럽구나. 원래 가족끼리는 200만 원씩 줘야 하는 거다. 사돈이 좀 많이 아낀 거 맞지?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니?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선 가족끼리 100만 원이면 많은 편이거든요. 다음부터 참고할게요, 어머님. 다음이 어딨니? 우리 딸 결혼하면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또 어딨다고 그러니? 게다가 내가 결혼한다고 너희 집에 예물이나 예단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금액을 보니 조금 실망스럽구나. 솔직히 결혼식 때 한 번 본 사돈처녀 결혼식에 100만 원이면 꽤 큰 금액 아닌가요? 저랑 부모님이 합쳐서 300만 원이나 축의금을 냈는데 그 금액이 작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에 대들었죠. 어머님, 그래서 예물이나 예단 안 바란다고 하셔서 저희가 어머님 집에 식탁이랑 식기세척기도 따로 보내드렸거든요. 감사하다는 의미로 보내드린 건데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 얘 좀 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제 보니 너가 부모님 닮아서 돈을 아끼나 보다. 결혼 전에도 반반 결혼식이니 뭐니 하더니만.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너희 집안이랑 결혼 안 시켰다. 네? 어머님, 좀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결혼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남편이 집을 해왔나요? 아니잖아요. 남자가 집을 안 해왔는데 그럼 여자가 집도 해오고 혼수도 다 해와야 하나요? 너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주 잡혀 살겠구나. 너 설마 준호가 집 못 해왔다고 맨날 구박하고 그러니? 너네 부모님까지 눈치 주고 그러냔 말이야. 그래, 저번에도 말이야. 준호가 연차까지 쓰고 너네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갔다던데 너네 부모님도 우리 준호 개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100년 손님인 사위를 막 부려먹는 처가가 어딨니? 그건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그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도 원래 제가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위 노릇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먼저 나서서 그런 거고요. 어머님 입장에서 귀한 아들이니 그렇게 곱깝게 들리셨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귀한 사위 대접 제대로 해주고 있으니까 비꼬아서 듣지 않으셨으면 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남편이 제 전화를 뺏어들더니 자기가 엄마랑 직접 통화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랑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통화는 잘했으니까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돼. 방 안에서 남편이 쩔쩔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어련히 잘 통화했겠지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만 했네요.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어요. 시댁에서 처음 맞는 명절이라 이쁜 한복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이미 음식도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시모는 제게 거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본체만 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남편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직접 나서서 분위기를 화해시키려는 노력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시댁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고 떵떵거려 놓고 실상은 시모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 여동생의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축의금으로 치사하게 굴기 싫어서 남편에게도 시부모에게도 얼마 넣냐는 말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치껏 제대로 넣었겠거니 싶었죠. 저희 부모님한테 100만 원이 작다고 난리치던 시모였는데 그들이 어련히 알아서 넣었을까 싶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얕잡아 본 거죠. 신혼여행을 갔다 온 여동생이 면세점에서 산 선물을 가져다 줄 겸 인사하러 왔었어요. 남편은 그날 야근이 있는 바람에 여동생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축의금 얘기가 나왔어요. 여동생이 쭈뼛쭈뼛대더니 저희 남편에겐 절대 비밀로 하라며 말해주더군요. 언니, 형부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언니만 알아도. 사실 형부가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넣었더라고. 알고 있었어? 뭐? 5만 원?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언니 시댁도 전부 인당 5만 원씩 넣었더라고. 요즘 식대비가 5만 원이 넘어가서 조금 실망하긴 했는데 뭐 돈 바라고 결혼한 건 아니니까 남편이랑 나랑 신경 안 쓰기로 했어. 아, 내가 괜히 말했나 봐. 언니 신경 쓰지 마. 솔직히 요새 친구 결혼식에도 축의금 10만 원은 내지 않나요? 요즘 식대비가 5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돈의 액수보다는 사람 성의가 더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내 남편과 내 시댁이 그랬다는 게 너무 서운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축의금 300만 원으로도 작다고 난리친 그 시댁이 맞나 싶었어요. 여동생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해서 10시에 야근을 마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현지 결혼식 날 축의금 얼마 했어? 설마 5만 원 넣은 건 아니지? 여보, 나 너무 피곤하다. 밤늦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왜 바가지를 긁으실까? 지금 좀 씻고 싶은데 비켜줄래? 피하려고 하지 마. 사실대로 말하면 비켜줄게. 진짜 5만 원 넣은 거 맞아? 아이 참. 그래, 5만 원 넣었다 왜? 처제가 너무 작다고 그러디? 처제도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을 돈으로 보나 봐? 정성이 중요한 거지. 결혼식 날 내가 안 간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축하해줬으면 됐지.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미쳤어? 진짜로 5만 원을 넣었다고? 그럼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5만 원 넣었다는 게 진짜란 거네? 와, 당신 그거 내로남불이야, 알아? 저번에 우리 부모님이 축의금 100만 원 넣고 어머님한테 욕먹은 거 다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해? 당신은 친정이 만만하니? 뭘 만만하다고 그러냐? 너네 집은 잘 살고 우리 집은 돈도 없어서 아직 빌라 사는데 잘 사는 집안이 베푸는 게 맞지. 어차피 처제도 시집 잘 가서 유명한 호텔에서 결혼식 하더만. 우리 집이 축의금 얼마나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시집 장가 가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참 저도 시댁 사연을 즐겨 듣는데 제가 직접 당할 줄은 몰랐네요. 요즘 축의금 같은 건 준 만큼 돌려받지 않나요? 남편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친정과 시댁의 경제적 차이를 이유로 축의금도 딱 식대비만큼만 냈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친정 부모님 앞에선 뭐 없다, 뭐 필요하다 잘만 이야기하던 남편이 제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음이 중요한 거라면서 가르치듯 이야기하는데 코를 한 대 쥐어박고 싶더라니까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벌써부터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5만 원 낸 게 맞다고 인정했으니 시부모님도 그 정도 냈을 것 같아서 시댁에 전화해서 따지지는 않았어요. 남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되면 시어머니 생신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왠지 제대로 대접해드려야 될 것 같고 대충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긴장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 여보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집에서 요리하고 치우면 그게 더 일이잖아. 엄마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하는 걸 더 좋아하실걸? 그래도 며느리들이고 첫 생신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뭐라 하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 내 말대로 해. 내가 엄마랑 같이 산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매년 엄마 생신 때 미역국 해주려고 해도 엄마는 외식 한번 해주는 게 더 낫다고 그러셨어. 여보도 괜히 힘들게 집에서 요리하지 말고 그냥 소고기 사드리게 음식점만 미리 예약하자. 남편의 말을 듣고 유명한 소고기집을 예약했답니다. 그렇게 생일 당일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원래 생일날에는 며느리가 만든 미역국 한번 맛봐야 하는데 바쁜 며느님 덕에 나는 미역국도 못 얻어먹는구나. 아, 어머님, 준호 씨가 분명 어머님 미역국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고 차라리 외식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음식점으로 예약했는데 소고기는 마음에 안 드세요?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며느리가 만들어준 요리를 싫어하는 시어미가 어딨다고. 아들이 그렇게 말해도 시어미 생일에 며느리는 요리로 거하게 대접해야지.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시모의 말 한마디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저번에 너네 여동생 결혼식 말이다. 내가 준호 통해서 축의금 100만 원이나 냈는데 어쩜 감사 전화 한 통이 없니? 네? 그게 무슨... 설마 저번에 내가 너네 부모님이 100만 원 축의금 준 것이 작다고 해서 지금 삐져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너네 집은 100만 원이 쉬운 돈이겠지만 우리 집에서 1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다. 그리고 액수를 떠나서 어른이 이렇게 생각해서 축의금 내고 했으면 당연히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 기본 예의 아니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모 입을 막으려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여동생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 중간에 남편이 돈을 가로챈 게 분명해 보였어요.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동생이 축의금 받은 거 정산해봤는데 저희 시댁에선 인당 5만 원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만 원을 보내셨다고요? 어머, 얘 좀 봐. 우리 집을 거지로 하니? 사돈 처녀 축의금을 5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딨어? 요새 축의금 최소가 10만 원인데 얘가 날 뭐로 보고? 그게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얘가 왜 이렇게 들러붙어? 넌 내가 준 100만 원 어쨌길래 받은 사람은 5만 원밖에 못 받았다니? 설마 너가 중간에 가로챈 거야? 저와 시모가 동시에 남편을 째려보자 남편이 시모 귀에다 속닥속닥 뭐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귀가 좋아서 톡톡히 다 들었어요. 엄마, 사실은 그 안마의자 있잖아. 그거 그 돈이야. 그거 아직 와이프한테 말 안 했단 말이야. 엄마는 그걸 왜 지금 말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뭐? 안마의자요? 어머님, 제 남편이 안마의자를 사드렸어요. 아, 뭘 그렇게 따져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머니가 100만 원이나 주셨는데 너가 그걸 가로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그 돈으로 안마의자를 샀다고? 안마의자 최소 200만 원은 넘어가.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걸 샀냐고. 아들아, 네가 직접 말해봐라. 분명 네가 용돈 모아서 샀다고 그랬잖니. 근데 그 돈이 우리가 준 사돈 처녀 축의금이라고?
며느리 말이 맞니? 대화가 예상치 못한 분위기로 흐르자 눈치를 보던 시모가 헛기침을 하더니 시부를 데리고 시댁에 빠른 걸음으로 가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한테 하나하나 물었어요. 그래, 사실 우리 엄마가 처제 결혼한다고 100만 원 주셨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엄마 생신인데 이모, 고모, 삼촌, 엄마 친구들 다 있는 안마의자 우리 엄마만 없더라. 그래서 처제한테는 나중에 집들이 할 때 좋은 선물 주고 지금은 일단 그 축의금에 내 용돈 조금 보태서 엄마 안마의자 먼저 사드린 거야.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우리 엄마한테 돈 100만 원 못 받아서 그렇게 아쉬워? 너네 집 잘 살잖아. 겨우 100만 원 가지고 뭐 그리 난리야.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솔직히 지금 남편이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국에 오히려 큰 소리니 저는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안마의자를 사드리고 싶었다면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부부인 저에게 말을 하고 같이 의논해서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은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한지 저는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대판 싸우고 저는 큰 방에서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밤새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내로남불 남편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어요. 도통 제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잘못한 건 알았는지 다음날 남편이 아침 일찍 안방에 들어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다시는 독단적으로 돈을 쓰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까지 받고 겨우 풀렸죠.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연말이 되어서 또 한 번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연말 휴가가 겹쳐서 남편과 저에게 일주일이란 귀한 휴일이 생겼는데요. 결혼한 지 2년도 다 되어 가는데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마음 같아선 동남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너무 피곤하다며 제주도를 고집하더라고요. 제주도를 일주일씩이나 가서 볼 게 있나 싶었는데 남편의 말에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에 펜션 잡아서 일주일 놀자. 휴식을 즐기는 거지. 어때? 생각만 해도 기대되지? 요즘 나이 먹어서 그런가? 힘들게 돌아다니는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일처럼 느껴진다니까. 여보도 잘 생각해봐. 휴일을 휴일답게 즐겨야지.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야. 사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너무 바라니 어쩔 수 없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저보다는 남편이 더 기대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부터 묵을 숙소까지 남편에게 알아서 예약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여행 당일에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마침 시댁에 일이 생겼다며 저보고 먼저 택시 타고 공항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보, 엄마가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다네? 비행기 타기까지 4시간 남았는데 그 전까지 꼭 도착할 테니까 먼저 가 있어봐. 내가 공항 도착하면 전화할게.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는데 비행기 시간 1시간 전까지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비행기를 놓칠까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하려던 차, 저 멀리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들 예상하셨죠? 네, 시부모님까지 주렁주렁 달고 온 남편이었습니다. 분명 배 아파 응급실 간다던 시모는 2발로 여행용 가방까지 끌고 다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또 남편이 뒤통수를 쳤다는 걸 알았답니다. 황당해하는 제 얼굴에다 대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제주도 간다니까 부모님이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시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내가 같이 가려고. 그래도 되지? 대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너무 고맙구나. 네 덕에 몇십 년 만에 제주도 여행을 다시 가보는구나. 알고 보니 남편은 시부모와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싫다고 할까봐 저 몰래 가족들의 비행기 티켓이며 숙박업소까지
다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남편의 모든 꿍꿍이를 알아버린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고맙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공항에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큰 소리로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제주도는 한상의 섬이 아닌 한장의 섬이었어요. 시모는 뭐가 그리 불평불만이 많은지 기껏 평이 좋은 음식점을 찾아갔건만 음식이 전부 맛없다고 툴툴대는데 직원들 보기가 다 민망했습니다. 또한 원래 저의 계획은 느지막하게 일어나 카페에서 간단히 브런치를 먹으려고 했으나 시간에 맞춰서 무조건 한식을 드셔야 하는 시부모님 덕에 아침 6시부터 강제로 기상을 해야만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웠는데 모든 것이 다 틀어지자 저는 기분이 상해 여행 내내 표정이 어두웠고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모는 여행 마지막 날에 제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너한테 이런 소리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랑 여행 와서 그렇게 싫니? 공항에서부터 표정이 썩어서는 아무리 그래도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못 써. 너 회사에서도 그러니? 회사에서 그러면 너네 부모도 욕먹이는 일이다. 당장 표정 안 풀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저의 표정을 지적했고 저는 여기서 더 말을 하면 큰 싸움만 될 것 같아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분명 휴양을 즐기러 제주도를 갔지만 오히려 제주도에서 스트레스만 잔뜩 쌓이고 말았죠. 게다가 더 어이없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여행을 마치고 나서 부부의 생활비 통장을 정리했는데 제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제주도 갔잖아. 비행기 티켓, 숙소 추가로 더 예약한 거 우리 통장에서 빼서 썼지. 당연히 같이 가는데 우리 통장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니야? 뭐? 야, 보자 하니까 당신 진짜 미친 거야? 내가 언제 시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다고 했어. 네가 거짓말 친 거잖아. 너가 제주도 가고 싶다고 고집 피운 것도 다 너네 부모님 데려가려고 그런 거지, 미친놈아. 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우리 엄마 아빠랑 추억 하나 쌓이고 좋은 거지. 죽으면 다 소용없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효도를 할 거면 네 돈으로 해. 왜 나를 끌어들여? 넌 친정에선 받아먹기만 하고 시부모한테는 쓰기만 하냐? 그럼 나도 친정에 효도해야 돼, 알아? 그리고 네가 맘대로 데리고 온 여행인데 네 개인 용돈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왜 함께 쓰는 생활비 통장에서 끌어다 썼냐고. 너 진짜 양심이 없니? 저번에 분명 독단적으로 행동 안 하기로 했잖아. 약속한 지 1년이 지났니 2년이 지났니? 고작 4개월 만에 이런 짓을 또 벌인다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뭘 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결론적으로 효도하고 그러면 너한테도 좋은 거야. 생각해봐. 네가 시댁에 잘해야 이쁨 받고 고부 갈등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야. 내가 알아서 판을 짜주면 너도 눈치껏 행동하면 될 것이지. 고작 생활비 통장 썼다고 이렇게 욕먹을 일이야? 치사해서 이제 안 쓴다. 당신 아직도 당신이 장가 안 간 철없는 아들 같아. 효도를 할 거면 결혼 전에 했어야지. 결혼했으면 우리 가정을 위해 돈을 써야 되는 거야. 내 말 알아들어? 결혼 전엔 하지도 않을 효도를 왜 장가 가서 뒤늦게 하려고 하냔 말이야, 내 말은. 도무지 너랑은 못 살겠다. 난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어. 이렇게 네 맘대로 할 거면 그냥 너 다시 너네 부모님 모시고 살아. 나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고 살 거니까. 뭐? 지금 이깟 일로 이혼하자는 거야?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해? 여행 재밌게 잘 갔다 와서 왜 그래? 이건 싸울 일이 아니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말 안 하고 거짓말 친 건 미안해.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너한테도 분명 좋은 거라니까. 시댁에 점수 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뭐? 점수를 따라고? 아, 이제야 알겠다. 왜 말이 안 통했는지. 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나랑 결혼한 거구나. 왜? 점수 따면 그 다음에는 어떨 건데? 그냥 나랑 이혼하고 너 혼자 효도하면 되겠네. 그 잘난 시부모님 비 맞춰주면서 혼자 효도하라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모습에 질려버린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계속 각방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으려나요? 새벽 1시가 넘어가도록 남편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이혼을 품고 있어서 그런가 전혀 걱정 따윈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오지 않길래 그냥 무시하고 출근을 했죠. 점심시간쯤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글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시댁 앞에서 자고 있는 걸 집 안으로 들여서 재웠으니 걱정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알겠다고 대충 대꾸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시모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준호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구나. 너한테도 말을 못할 정도로 애가 충격이 큰가 봐. 네가 잘 추슬려줬으면 하는구나. 그래도 너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너무 아들한테 스트레스는 주지 말았으면 하는구나. 그리고 너네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왜 아이 소식이 없니? 아이는 부부 사이의 축복이란다. 기르다 보면 부부 금슬도 더 좋아지고 애 키우는 재미로 살다 보면 10년 훌쩍이다. 그러니 안 되더라도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구나.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말하진 못했어요. 들어보니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져 단체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백수 아들이 걱정되었던 시모는 2년 동안 꺼내지 않던 임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 순간 시모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어요. 지금 임신하면 내 인생 더 꼬이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애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아이가 있었다면 감히 이혼 생각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직 다행인지 자연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던 이혼을 실행하기 위해 합의 이혼서를 출력해 화장대에 숨겨놓았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양심에는 좀 찔렸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작부터 글러먹은 인간이었는걸요. 오히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답니다. 마음속에 정말로 이혼수를 품고서 남편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온 남편이 평소보다 더 눈치를 보며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완벽하게 해놓고요. 제가 퇴근할 때마다 주인 기다리는 강아지 마냥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었던 마음이 살짝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막상 심하게 시집살이를 당하고 산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이혼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군요. 그러던 찰나 친정에서도 큰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브런치 카페 매출이 뚝 떨어져서 망해버린 거였죠. 부모님 말로는 주변에 대형 카페들이 연이어 생기면서 매출이 낮아지더니 최근에 온라인 리뷰가 좋지 않게 달리는 바람에 더 이상 운영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은 카페를 싼값에 이전해버렸고 시골에 공들여 지으셨던 집도 팔아버렸습니다. 집까지 팔았다는 말에 제가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어요. 우리 딸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엄마가 서울에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응? 갑자기 서울에 왜? 혹시 건강에 문제 생긴 거예요? 저번에 대학병원에서 검진 받은 거 있지? 그런데 거기서 자궁암이 의심된다고 그래서 추가 검사를 더 받아보라고 그러길래 검사를 좀 했더니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그러네. 매번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서울에 집을 따로 구하기로 너네 아빠랑 결정했단다. 엄마는 우리 현아랑도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랬어. 자궁암? 엄마 많이 심각해요? 설마 뒤늦게 발견해서 치료가 급한 거래? 딸, 걱정하지 마.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야. 사실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고 의사쌤이 그러셨어. 요즘 의료기술이 뛰어나서 약만 잘 먹고 경과보면 될 것 같다고 그러셨어.
안 되면 제거 수술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는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힘겹게 참으며 부모님의 이사를 도와드리고 밤이 늦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사실 부모님 이사를 도와드리러 가면서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남편이 지금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노는데 충분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당당하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사 가는데 도와달라고? 내가 무슨 이삿짐 센터냐? 또 남자라고 험한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여보, 지금 말 다 했어? 부모님 아파서 이사 오시는데 그것도 못 해줘? 이삿짐 불러서 오는 거고 당신은 딱히 할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얼굴만 비추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줘? 에이, 장인어른도 사이 불편해서 없는 게 나을 거야. 어차피 서울로 오면 자주 볼 텐데 뭘 이삿날까지 얼굴을 비춰야 되냐? 그냥 적당히 도와주고 와. 결국 남편 없이 짐을 전부 옮기고 부모님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30분 거리의 아파트로 이사 오셨어요. 밤늦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혼자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디로 이사하셨어? 설마 우리 집 근처야? 그럼 매일 너 친정 가겠다고 난리치는 거 아닌가 몰라. 나는 사위라서 친정이 불편해. 너가 중간 역할 잘해줬으면 좋겠다. 친정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뭐?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 됐어, 너 필요 없어. 너 친정에 절대 오지 마.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남편이 마시던 맥주를 그대로 남편 얼굴에 쏟아부었어요. 네가 진작에 개차반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 진짜 갈라서자. 내일 술 깨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나는 기필코 니놈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마시던 맥주를 얼굴에 맞고 화가 나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 발 닦던 걸레로 얼굴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간단한 짐을 챙겨 친정 부모님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이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새벽까지 제가 당한 남편의 내로남불 사건들에 대해 낱낱이 말했네요. 그런데 아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가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인데 남편 얘기를 할 때면 주먹을 꽉 쥐시더라고요. 그놈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회사에서 잘렸는데도 처가의 얼굴 한번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구나. 내일 당장 그놈 오라고 연락해라. 아빠, 걔는 친정 불편하다고 이삿날에도 안 왔다니까? 근데 내 연락받고 오겠어? 안 오면 고소한다고 연락해라. 그럼 오겠지. 그리고 너 합의 이혼 따위는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아빠 친구 변호사한테 다 연락해놨다. 넌 아빠 말대로만 하면 돼. 저는 아빠의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시댁에만 효도한다는 걸로 이혼 소송까지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확신에 찬 아빠의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생기겠다 싶었네요. 아빠가 한번 화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꼭 친정에 오라고, 안 오면 이혼은 물론이고 고소당할 줄 알라고 문자 보내놓으니까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친정에 와 있더라고요. 아버님, 저 현아랑 이혼하기 싫습니다. 저 백수됐다고 버리시는 겁니까? 장인어른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 현아한테 부족함 없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뇨. 아빠는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다 여러 장의 종이를 던지곤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는데요. 뭐? 백수됐다고 버려?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너네 집이 가진 것 없어도 난 사람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한 걸세. 근데 이제 허다하다 저가 뒤통수를 쳐? 이놈은 인간 되긴 글렀어. 아주 콩밥 먹고 정신 차려야지. 그 말에 저도 놀라서 아빠가 뿌린 종이를 한 장 주워서 읽었는데요. 종이엔 블로그 게시글이 빼곡히 써져 있었어요. 음식이 전부 맛이 없고 카페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는 커피에 벌레가 나왔다,
머리카락이 나왔다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설마 해서 아이디를 봤는데 남편이 자주 쓰던 메일 주소였어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험담하던 그 카페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브런치 카페였고요. 쪽팔린 건 아는지 남편은 그 종이를 막 주워 담으려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아빠의 말에 남편은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요. 넌 처가가 운영하는 카페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팠냐? 뚫린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네가 인간의 몸으로 이딴 짓을 해? 장인어른, 오해가... 너가 우리 카페에 와서 빵을 사 먹기랬어, 커피를 마시기랬어. 사진 도용까지 해가면서 카페 망하게 만들고 싶었냐? 뭐 위생이 엉망이고 직원들이 불친절해? 이놈은 정신교육이 필요해. 이런 쓰레기는 평생 고쳐 쓰질 못해. 알겠어? 넌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낱낱이 고소당할 거니까 위자료 준비해놔라. 아버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건 정말 잘못한 게 맞는데요. 현아가 또 친정이 잘 살아서 기세 등등한 게 좀 보기 그래서요. 또 망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 순간 아빠는 남편의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아빠의 두툼한 손이 연약한 뺨에 닿으니 아주 찰싹하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더라고요. 동시에 속에 묻은 답답함이 씻겨져 내려가기도 했네요. 넌 니네 부모님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처가는 돈줄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말이야. 네가 이때까지 어떻게 현아 힘들게 했는지 눈에 뻔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게가 당한 피해 금액 전부 계산해서 고소할 거야. 6개월간 매출 감소액, 직원 인건비, 가게 자리세까지 전부 다 포함시킬 거니까 네 그 잘난 부모님 집을 팔아서라도 못 내는 금액으로 청구할 거다. 알겠냐? 순간 남편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되더라고요. 사내 자식이 눈물까지 펑펑 흘리면서 아빠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꼴이 참 우습더군요. 어떻게 또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남편과 결혼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가게 매출이 떨어질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했고 그 블로그의 주인이 제 남편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하필 엄마가 자궁암 소견 때문에 대학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서 가게를 접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아빠는 당연 사위에게 실망이 가득했고 차마 저한테 묻지도 못하시고 혼자서 증거를 모아서 변호사와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 모욕죄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고 저 또한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남편은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몇 푼 되지 않더라고요. 대신 돈이 전부 떨어진 남편은 맞고소는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진짜 집을 팔아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처지에 놓였죠. 그런데 갑자기 시댁에 사준 식탁과 식기세척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닌데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용달차를 불러 시댁에 무작정 들어가서 식기세척기와 식탁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야, 사람이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지금 시어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줌마가 내 시모야?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했어. 이혼했으니 우리 집 물건은 다시 내가 가져가야지. 안 그래? 이년이 진짜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전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 숨어있던 여동생이 나타나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전부 찍어버렸죠. 나 때리기만 해. 이거 다 녹화해서 당신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아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영업방해죄, 그 엄마는 폭행죄로 고소 걸리면 아주 볼만하겠네. 그치? 제 말에 전 시모는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사이 저희 부모님이 사준 모든 물건을 다 빼내왔습니다. 그게 시댁과 전 남편과의 마지막이 되었네요.
나머지는 아빠 친구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로 해서 마음 편히 기다렸네요. 저희 엄마는 다행히도 진행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던 터라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저희 가족끼리 전 남편에 대한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게 되었네요. 저희는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서울집에 함께 살고 있어요. 여전히 회사도 다니고 있고 달라진 건 이제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예요. 전 남편이 워낙 분리수거도 못할 쓰레기라 이혼의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혼 안 했으면 제 미래가 더 끔찍했을 거고요. 그래서 제 과거는 오늘 사연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에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지금까지 다사다난했던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잘 알려진 속담 중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마음을 좋게 쓰면 좋은 일이 따라오고 나쁘게 행동하면 결국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잖아요. 아직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전 시어머니를 마주치고 나니 더욱 이 말이 생각이 났답니다. 전 시어머니를 마주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아직 돌이 안 된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작은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경찰차도 와 있고 아주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기에게 시끄러울까봐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초라한 행색을 한 할머니가 마트 주인에게 바락바락 악을 쓰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따위로 대접을 하는 거야? 저 길로 쭉 가면 갈비집 건물 나오지? 내가 거기 주인 마누라야. 이거 왜 이래? 아이고, 건물주 마누라가 소주 한 병 살 돈이 없어서 훔치려고 그랬어? 내가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다던가 두부를 훔쳤다면 그냥 봐주고 말아. 그 처지에 술은 또 먹고 싶었나 보지? 뭐야? 이 옆에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그깟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내일 갖다 준다니까 경찰까지 부르고 지랄을 떨어.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됩니다. 얼른 차 타세요. 마트 주인에게 악을 쓰는 목소리를 들으니 본능적으로 뒷덜미가 찌릿하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얼굴을 보니 벌써 술을 먹었는지 얼굴이 벌개진 전 시어머니가 맞는 게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옷도 화려하게 입고 머리도 항상 미용실 가서 세팅을 해서 50대 뺨칠 것처럼 생겼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초라하게 늙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거의 백발에 마구 헝클어져 있더라고요. 저를 알아볼까 무서워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열심히 유모차를 밀었답니다. 전 시어머니 쪽을 한번 흘깃했는데 글쎄 눈이 딱 마주쳤지 뭐예요? 순간 저를 알아본 전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너 맞지? 야, 이리 와봐. 제가 내 며느리야. 야, 어딜 도망가 이리 와. 전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쫓아오려는데 경찰이 딱 잡고 막아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악에 바친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아기를 키우느라 한동안 전시모에 대해 잊고 살았는데 그때 기막혔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가네요. 사연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40대 초반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골드미스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만 했죠.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을 때 저는 일만 했으니 팀장이란 직함은 얻었지만 항상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이대로 자유롭게 살자고 생각이 들다가도 친구 돌잔치에 가면 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요. 그러던 중에 친구의 지인이었던 남편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창과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의 지인이던 남편이 지나가다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석을 하게 되어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작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활발하고 호탕한 것 같았어요. 평소 제가 남자다운 성격을 가진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살며시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두 사람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정말 인연인가 봐. 이렇게 만나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아직 싱글이란 말이야. 진작 소개해줬어야지. 저는 남편의 너스레에 부끄러웠지만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며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서로 나이가 많이 찼다 보니 결혼 얘기도 빠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받아들였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좀 긴장이 많이 되었답니다. 시댁은 5층짜리 건물 가장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시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층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갈비집이 들어와 있어서 보통 동네에서 갈비집 빌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신다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넉넉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시모가 원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 현대적으로 삐까번쩍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사실 우리 아들 능력이면 20대랑도 결혼할 수 있는데 비슷한 나이대면 서로 생각도 맞고 좋지 뭘 그래. 너무 어린 것보단 사회생활을 좀 한 게 낫다. 어머, 그래서 당신은 10살 넘게 차이 나는 신부를 맞았어요? 시모가 시부에게 엄청 아양을 떨더라고요. 시부도 싫지 않은지 그 모습을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좀 일반적인 부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모의 차림새도 보통 그 나이대보단 훨씬 젊게 입어서 제 언니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역시나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친어머니는 암에 걸리셔서 남편 20대 초반일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부는 지금의 시모와 10년 전에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다 은퇴하셨다고? 그럼 생활은 뭘로 하셔? 우리처럼 건물이 있나? 아님 돈 넣을 구멍이 따로 있어? 아버지가 연금을 넉넉하게 받으시는 편이라 그걸로 생활하고 계세요. 제가 매달 용돈 챙겨드리고 있고요. 뭐 그럼 딱히 넉넉하진 않겠네. 우리 집안이랑 좀 차이가 나서 좀 그렇네. 그나저나 결혼하면 시부모 용돈도 똑같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알지? 그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애들 힘들게 일하는데 용돈은 무슨. 내가 돈 충분히 주잖아. 괜히 그런 걸로 애들 괴롭히지 마. 저는 사실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하면 당연히 툭툭 털고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하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친구들에게 하도 고부 갈등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들어서 굳이 피곤하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제 커리어에도 자부심이 있고 연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부가 트인 생각을 가진 분 같았고 결혼하라고 시원하게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시원시원하게 결혼을 밀어붙여서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결혼식을 다 끝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였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일은 놓고 싶지 않았기에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었죠. 남편도 사업을 하다 보니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신혼생활을 잘 즐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오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쉬기 바쁘고 남편은 거의 밤에 오니 같이 저녁을 먹을 때도 별로 없고요. 이런 게 결혼인가 싶고 오히려 연애할 때보다 더 외로운 기분이 들기도 했죠. 다 잡아둔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지 연애할 때는 그렇게 연락도 자주 하더니 이제는 늦게 들어와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저도 서운함이 계속 쌓여가니 서로 서먹해진 상황에서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도 있는데 아기를 먼저 가져야 되지 않아? 나는 나를 닮은 애를 꼭 갖고 싶거든.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들으니 당황스럽긴 한데 난 사실 회사 일도 바쁘고 나이 때문에 아이가 금방 찾아오긴 힘들지 않을까 싶어. 만약 시도해봐도 안 되면 난 딩크도 생각한 적 있긴 하거든. 딩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결혼했으면 무조건 한 명이라도 아이는 낳아야지. 당신 일이야 아이 낳고 다시 해도 되잖아. 지금 뭐가 급한지 몰라? 저도 저를 빼닮은 아기를 갖고 싶었고 남편이 너무나도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보기로 했어요. 친정엄마가 임신이 잘 되는 한약도 지어다 주셔서 빼놓지 않고 먹었죠.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해서 평소에 운동도 싫어했지만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임신 계획하자던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전혀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사업한다고 일주일에 5일은 술을 먹고 들어오길래 아이가 갖고 싶으면 술을 끊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도 듣지 않았죠. 당신 아기 갖고 싶다며 내가 술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운동을 하라고 했어 인스턴트를 못 먹게 했어. 그런 거 다 못해도 술이라도 끊어달라고 했잖아. 어이씨, 네가 사업에 대해 뭘 알아. 사업은 접대야. 거래를 틀려면 접대를 해야 된다고. 이게 다 일하는 거라니까? 나만 한약 먹고 운동하고 노력하면 뭐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나중에 내 탓하지 마. 야, 애는 네가 낳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네가 20살이었어 봐. 내가 술을 먹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매일 같은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남편한테 점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니 점점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술을 먹고 와도 말도 걸지 않고 먼저 자버렸죠. 그랬으면 저의 달라진 태도를 알아채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신경을 껐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예 새벽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인사불성이 돼서 회사 직원이 집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현관복도에 널브러져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토를 하려는지 자꾸 욱욱대서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앉혔죠. 그리고 귀 양쪽에 비닐봉투를 걸어버렸답니다. 야, 이거 뭐야? 아, 답답해. 아, 이거 빼. 야, 예솔아. 우리 예솔이가 제일 부드럽다니까. 남편이 비닐봉투를 확 빼더니 제 다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 남편 얼굴을 확 밀쳐버렸답니다. 남편이 억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 찧었어요. 정말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런 남자를 믿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저는 남편과 단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어요. 남편도 자신이 실수한 걸 알았는지 저에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하더라고요. 저녁에도 일찍 들어오는 날도 생겼지만 전 신경 쓰지도 않고 안방 문을 걸어 잠궈버렸죠. 주말엔 몇 주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 저녁 모임을 하기로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었는데요. 안 가면 둘이 싸웠다는 걸 시부모님도 다 알게 될 테고 그럼 또 시끄러워질 게 뻔하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할게. 이제 술 먹는 거 자제할 테니까 오늘은 같이 자자. 당신이 아버님 무서워서 이러는 거 다 알아. 내가 그때 술 주정하는 걸 녹음해놨어야 하는데 분해 죽겠어. 오늘 가서 아버님한테 당신이 아가씨들 있는 곳까지 드나든다고 말할 건데 그래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여보, 왜 그래? 아버지 아시면 진짜 난리나. 돈 빌려주신 거 당장 갚으라고 하실 거라고. 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간 거야.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니었잖아. 한 번만 봐줘. 다신 안 그럴게. 기분 좀 풀어, 응? 알았어. 그럼 오늘은 같이 가줄 테니까. 난 더 이상 아이 가지려고 노력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태도가 바뀌면 그때 생각해 볼 거야.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사이가 서먹해져서 어색한 공기가 내내 감돌았죠. 시부는 건물 1층에 있는 갈비집으로 저희를 데려가더라고요. 세아가 우리 건물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란다. 많이 먹어라. 그런데 아직 좋은 소식은 없는 거니? 아이, 여보. 아직 신혼을 더 즐겨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애들 부담되게.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얼른 아이 낳고 즐겨도 충분하다. 내가 자식은 이놈 하나라 손이 아주 귀해. 내가 손주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새아가가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이 건물 너희 둘 공동 명의로 바로 증여해주마. 정말이요? 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실 때까진 절대 안 주신다면서요. 아들만 낳으면 증여해 주실 거예요? 여보, 기분 좋다고 너무 앞서 나가시네. 아직 아기도 안 가졌는데 그런 약속을 하시고.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해들. 버튼 소리 아니다. 내가 오래 생각한 끝에 새아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새아가는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나에게 안겨다오. 저는 사실 건물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시큰둥했는데요. 준다면야 감사해 받겠지만 아들 낳으라는 조건을 저렇게 거시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돈도 잘 벌고 있고 제 힘으로도 충분히 나중에 우리 힘으로 집도 장만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광채가 돌더라고요. 그동안 어지간히 아버지 건물을 받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느낌이 싸해서 시모 쪽을 돌아봤는데 저를 째려보고 있다가 얼른 시선을 거두더라고요. 시모는 밥을 먹는 내내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였죠. 그 일이 있고 몇 주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회사에 있는데 뜬금없이 시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에 저녁 식사하기 전까진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상한 건강 관련 메시지나 쓸데없는 동영상을 보내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통 연락이 없길래 굉장히 편했는데 전화가 오니 살짝 당황스러웠죠. 곧 퇴근 시간 아니니? 집에 몇 시에 도착하니?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집으로 가마. 오늘 저녁이요? 일이 밀려서 좀 늦게 퇴근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며느리인 네가 시어머니인 내 시간에 맞춰야지 내가 네 뒷공문이 쫓아다니리? 잔말 말고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와. 난 벌써 니네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널 보면 한 번에 내내 한 적이 없어 아주.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시모는 못마땅한 얼굴로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게 마음에 안 든 눈치였답니다. 부랴부랴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있는 시모한테 주스를 건네주고 옆자리에 앉았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하실 말씀이 뭐예요? 아니 그냥 뭐 이거 좀 전해주고 안부도 묻고 하려고 왔지. 자, 이거 받아라. 네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내 보약 지으면서 한 첩 같이 지었어. 매일 빠뜨리지 말고 먹거라.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희 아기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니? 낳을 생각이 확실히 있는 거고? 요즘 둘 다 너무 바빠서 딱히 노력할 시간이 없긴 하네요.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나는 아기 안 가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네가 사실 아기 가지기가 좀 힘든 나이 아니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안 갖고 둘이서 재밌게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 아, 네. 근데 재우 씨가 아이를 너무 원하긴 해서요. 저도 한 명은 낳고 싶어서 생기면 축복이죠. 재우야 그렇다 쳐도 너도 속이 훤히 보인다. 너도 건물이 받고 싶긴 한가 보구나. 그거 아버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니까 흘려들어. 요즘 시대에 너처럼 자기 일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야. 아기 가지면 회사도 관둬야 되지 않니?
여러모로 잘 생각을 해봐라. 시모는 쌀쌀맞게 말을 끝내고는 바쁘다면서 횡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아이를 갖길 바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로 말을 하니까 어안이 벙벙했어요. 왠지 저를 견제한다는 느낌도 들고 여러모로 건물 때문에 속보이는 말을 많이 꺼내더라고요. 시모가 덩그라니 놓고 간 한약 상자를 보니 솔직히 먹고 싶지가 않았죠. 마침 지금 먹고 있는 한약도 있으니까 굳이 또 먹을 이유는 없어서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하게 남편까지 일찍 들어와서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저와 눈만 마주치면 임신 얘기를 하는 통에 스트레스가 쌓일 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뚝딱 하면 애가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왜 저를 갖고 난리를 치는지 미치겠더라고요. 다음 달에도 임신 안 되면 우리 시험관이나 그런 걸로 해보자. 사실 당신 나이 때문에 자연 임신 안 될 확률이 많대. 시험관만 하면 애가 자판기에서 나오듯이 나올 줄 알아?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난 매일 주사도 맞아야 되고 왜 나만 힘든 걸 다 견뎌야 되는데? 야, 그럼 내가 낫냐? 여자가 낳는 거잖아. 나도 답답하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린애랑 결혼하는 건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걸로 건물 준다고 할 줄 누가 알았냐고. 지금 그 건물 받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기를 무슨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니? 당신은 막상 아기 낳으면 똥기저귀 한번 안 갖다 버릴 위인이야. 나야말로 당신이 이렇게 임신으로 나 스트레스 줄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어. 이게 보자 하니까. 너 말 다 했어? 아, 이래서 나이 어린애랑 결혼했어야 돼. 나이 많은 것들은 머리에 든 것만 많아서 허구한 날 꼬치꼬치 따지기나 하고. 그럼 시험관 안 하겠다 이거지? 그럼 다음 달에도 임신 못하면 당신 그냥 다니는 회사 때려치고 집에서 쉬면서 몸 관리나 해. 뭐? 진짜 말 다 했어? 당신이 뭔데 회사를 관두라 말아야. 난 임신 안 하면 안 했지. 회사는 포기 못하니까 꿈 깨셔.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가기만 했어요. 갑자기 남편이 악소리를 지르면서 식탁 의자들을 다 던져버리더니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거실에 확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거실 바닥이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니까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남편을 죽어라 노려보니까 남편도 씩씩대며 지지 않고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주방 싱크대로 달려가서 모아두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남편에게 확 던져버렸답니다. 봉투가 찢어지면서 남편의 티셔츠와 바지가 쓰레기 범벅이 되어 뚝뚝 떨어졌죠. 야, 이게 진짜? 냄새. 너 진짜 미쳤어? 당장 닦아, 얼른. 너는 쓰레기 던져도 되고 나는 왜 안 돼? 마음 같아선 네 그 머릿속에 든 쓰레기 좀 싹 다 버리고 싶다. 어쩌면 그렇게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고 사냐? 저는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남편의 밑바닥까지 본 기분이랄까요? 연애 때와는 너무 딴판인 모습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죠. 호탕하고 남자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자를 우습게 알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져서 제 숨통이 다시 트이려면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고 일주일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제가 남편과 싸웠다고 말하자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며 일단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계속 오는 남편의 연락도 다 무시해버리고 회사만 열심히 다녔죠. 웬일인지 몸이 축축 처지고 밥도 잘 안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고만 생각했죠. 퇴근하고 집에 간신히 와서 밥도 먹지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는 걸 계속 보시던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좀 봐. 너 생리 언제 했니? 상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저는 엄마의 말에 설마 하고 달력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2달째 건너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임신 준비할 때는 매일 배란기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게 일이었는데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저는 얼른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선명한 2줄이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2줄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안 좋은 상황에서 임신을 확인하고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걸 보니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요.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으니 좋기도 하면서도 아기를 혼자 키워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별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좋아하면서 마냥 알릴 수도 없는 현실이었으니 씁쓸하기도 했고요. 저는 엄마에게 당분간 우리만 알고 있자고 하고 테스트기를 서랍 안에 넣어놨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남편에게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하느라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니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까 전화했다. 그렇게 바라던 임신을 했는데 알려줘야지. 이제 아기까지 찾아온 마당에 이혼하니 많이 허튼 소리 말고 장서방이랑 얼른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 엄마,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얘기했잖아. 너도 잘한 거 없어. 장서방, 얼른 얘 데려가게. 또 우리 딸한테 막대하면 정말 그땐 그냥 못 넘어가네. 이제 아이도 가졌으니 아주 여왕처럼 떠받들어야 돼. 네, 장모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보, 정말 내가 미안해. 나 그동안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우리 부모님은 당신 집 나간 것도 모르시니까 그냥 없던 일처럼 다시 집에 들어가면 돼. 우리 깜찍이랑 같이 집에 가자. 여보, 정말 고마워. 벌써 태명까지 지어서 호들갑을 떠는 남편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아기 아빠인데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벌써 시부모님에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더라고요.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시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죠. 아가, 정말 고맙다. 아무쪼록 몸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떡두꺼비 같은 손주 녀석인 것만 확인하면 내가 바로 너희에게 건물 넘겨주마. 근데 아버지, 만약 딸이면 진짜 건물 안 주실 거예요?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주 녀석이 태어나야 네 놈이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딸이면 아쉽지만 둘째도 생각해 봐야지. 아버님,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들, 딸을 차별하세요. 그리고 요즘엔 딸을 더 좋아해요. 아이고, 왜? 딸이면 건물 못 받을까봐 지금 미리 손 쓰는 거니? 아직 5주라면서 벌써 김칫국들 마시기는. 어머니, 저는 건물에 욕심 없어요. 주시면 뭐 거절은 안 하겠지만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 자꾸 제가 욕심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 말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지. 너는 그 말 대답 좀 그만해. 40 넘어서 용케애가 들어서니까 아주 기고만장하니? 시모가 저를 째려보면서 막말을 쏟아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제가 건물 달라고 조른 줄 알겠더라니까요. 여기서 더 말을 이어가 봤자 뱃속의 아기에게 스트레스만 줄 것 같아서 속으로 참어린 자를 새기며 입을 꾹 다물었답니다. 남편은 정말 달라지려는 듯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쁜 일이 아니고서는 저녁 먹을 시간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입덧을 해서 밥을 못 먹고 수박과 오렌지 주스만 먹었거든요. 저녁이면 수박을 한 톡씩 사와서 다 썰어서 통에 착착 담아두기까지 하더라고요. 아기가 생기니까 이렇게 바뀔 줄이야.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사이는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시모였어요. 자꾸 이상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어서 대부분 그냥 지워버렸는데 가끔 보면 아이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부부가 이혼한 이야기나 심한 건 유산되는 이유 보여주는 동영상 같은 걸 찾아서 보내는 거 있죠.
도대체 왜 시모가 삑딱선을 타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답장도 안 하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하니까 어느 날 전화를 했더라고요. 살아있었네. 나는 하도 답장이 없어서 잘못된 줄 알았다, 얘. 어머니, 말씀이 좀 그러네요. 그런 이상한 동영상 보내는 게 안부 물으시는 거였어요? 저 가뜩이나 입도 심해서 기운도 없고 일도 바쁘니까 이제 그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거라니? 난 다 널 생각해서 보내는 건데, 다 보면 앞으로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몰라. 너 가만 보면 시부 앞에선 꼬리를 살랑살랑거리면서 나는 푸대접을 하는 것 같다. 너 내가 제호 친엄마 아니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제가 무슨 푸대접을 하나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야말로 저 임신한 거 별로 달갑지가 않으신가 봐요? 뭐? 그게 무슨 벼락 맞을 소리야? 내가 얼마나 기쁘고 축복해주고 있는데. 그딴 소리 들으니 기가 막히다. 내가 오늘 아기 신발도 사주려고 만나자고 전화한 거야. 오늘 퇴근하고 네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좀 보자. 아, 제가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죄송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거 봐라. 또 나를 무시하지? 내가 말하면 좀 내내 하고 따를 생각을 해야지. 7시에 정문 앞에서 기다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가뜩이나 주스만 먹고 연명해가면서 회사 사람들에게 내색도 못하고 일도 일대로 다 하고 있는데 백화점까지 가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만나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아기용품 매장만 가서 얼른 사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1층부터 제 팔짱을 딱 끼고 삥삥 돌며 구경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진짜 너무 몸이 힘들어서 얼른 아기 거 먼저 좀 사러 가면 안 될까요? 예, 백화점에 왔는데 구경을 좀 해야지. 아니,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배가 남산만큼 나온 것도 아니면서. 저도 임신이 처음이었지만 시모는 재혼 전에도 한 번도 아이를 가진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임신 초기에 얼마나 힘든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죠. 아기용품 매장이 있는 3층까지 구석구석 삥삥 도는데 정말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고 시모가 골라주는 아기 신발을 하나 받아들고 나왔어요. 이상하게 백화점에 앉아서 쉬는 의자가 없어서 잠깐 쉴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빨리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었기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시모가 뒤에서 저를 재빠르게 쫓아오더니 팔을 잡더라고요. 아유, 얘.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 기다려야겠다. 너도 힘든데 우리 계단으로 내려가자. 그럼 금방이야. 네? 저 다리가 후들거려서 계단 못 가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 말도 듣지 않고 비상구 문을 벌컥 열었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움직이지 않자 인상을 팍 쓰면서 오라는 손짓을 계속 해댔어요. 예, 빨리 오라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한테 소리를 삑 지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비상구 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난간을 꼭 잡고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시모가 앞서가지 않고 제 뒤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보다 걸음도 훨씬 빠른데 뒤에 떡 버티고 있으니 불편하고 신경이 쓰였답니다. 거의 1층에 도착하자 한시름이 놓여서 잠깐 쉬려고 하는 찰나에 다리가 휘청이면서 난간을 잡을 새도 없이 몸이 앞으로 고꾸라져 버렸답니다. 저는 계단을 대굴대굴 굴러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는지 시모가 소리치는 게 들렸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제 손을 붙잡고 올상이 된 남편의 얼굴이 보이고 뒤쪽으로 시부모님이 서 계셨죠. 여보, 괜찮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초기가 가장 위험하다는데 조심해야지. 아기는? 아기는 무사한 거야? 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하대. 걱정하지 마. 나 아까 어머니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시부가 엄청 뭐라고 한 모양인지 시모는 풀이 확 죽어 있더라고요. 이상은 없어서 바로 퇴원했는데 좀 캥기는 부분이 있었죠. 제가 넘어질 때 시모가 다리를 건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고 저도 정신이 없었기에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왠지 시모와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임신한 지도 거의 12주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때쯤이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주신다고 해서 남편이 정기검진 날짜만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입덧도 사라지고 백화점 사건 이후로 시모도 연락이 없어서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주말에 남편도 약속이 있다고 나가서 저 혼자 푹 쉴 마음으로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시모가 쫙 빼입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 얼른 옷 입어라. 병원이 1시면 문 닫으니까 빨리 가야 돼. 네? 갑자기 무슨 병원을 가요? 어디 아프세요? 나 말고 너 말이야. 내가 잘 아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내가 하도 너 노산이라 걱정을 하니까 한번 데려와서 검진도 싹 해주고 도움도 주겠다고 하더라. 어서 따라 나서. 저 지금 다니는 산부인과도 좋은 곳이에요. 저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정기검진 가요. 또 말대답. 한 번에 좀 예의할 순 없어? 내가 다 우리 집안 잘 되고 너 잘 되려고 이렇게 사방을 다니면서 나서면 좀 고맙다고 따라 나서면 될걸. 빨리 못 나와? 유명한 의사라 약속 잡기 힘들어. 뜬금없이 와서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정신도 못 차리게 하는지 어느새 택시에 떠밀려서 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은 갔을까요? 무슨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허름한 병원에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유명하다더니 들어갔는데도 환자 한 명 없었고 간호사 딱 한 명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일단 시모가 하는 대로 지켜봤죠. 무슨 병원이 접수도 안 하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의사는 시모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어요. 인상도 별로고 눈도 음흉해 보여서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의사한테 배를 보여줘야 한다니 너무 싫었는데 시모가 억지로 끌어서 침대에 눕히더라고요. 아주 건강한데? 그리고 아들이네? 이거 보이지? 뭐? 아니, 뭐요? 아들이요? 진짜 확실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동안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아들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파래지며 부들거리더라고요. 어머니, 저를 여기 왜 데려오신 거예요? 지금 설마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도움을 받으러 온 건데요? 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는 의사 손을 팍 쳐버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진료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열이 뻗쳐서 정수기에서 냉수를 한참 뽑아 마시고 심호흡을 했죠. 심호를 두고 그냥 나와버리려고 했는데 가방을 진료실 책상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진료실 쪽으로 걸어갔는데 문이 살짝 열려진 채로 둘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방법 없겠어? 아니 하필 왜 아들이야? 혹시 먹으면 잘못되는 그런 약 같은 건 없어? 이미 손 쓰기엔 너무 늦었어. 약 먹는다고 해도 잘못하면 장애아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위험해. 그러게 내가 좀 더 빨리 끌고 오랬잖아. 저 화상이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오늘도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럼 수술밖엔 방법이 없는 거야? 대화를 듣고 있으니 머릿속이 하얘지며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죠.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시모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을 보니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어서 뒤늦게라도 얼른 비디오를 찍었답니다. 그리고는 혼자 서둘러 나와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저녁에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제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시모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너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니? 가방도 두고 가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애가 기본이 안 돼 있어. 걱정이요? 같이 있다간 또 무슨 수작을 부릴 줄 모르니까 제가 얼른 도망친 건데요? 뭐? 수작?
이게 아주 막 나가네. 내가 재혼했다고 지금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야? 여보, 얘 말하는 것 좀 봐요.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봤죠? 이간질 시키려면 상대 봐가며 제대로 했어야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저는 아까 찍은 비디오를 열어 시부모와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시모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시모의 손을 쳐버렸어요.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래도 어떻게 손주를 잘못되게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아기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야?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그동안 아버지 생각해서 대우해줬더니 진짜 내 엄마라도 된 것 같아? 아, 딱 알겠네. 이 건물 나한테 넘어갈까봐 이런 짓을 꾸민 거지? 그렇다고 이게 당신께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손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의사가 내 친구인데 다른 환자 얘기를 한 거야. 너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오해를 하니? 오해요? 일부러 저기까지 끌고 가서 뭔 짓을 하려고 했는지 저 의사 데려다가 물어볼까요? 내가 이걸로 저 의사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나한테 준 한약도 몸 차게 만들어서 애 못 갖게 하는 약이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 주니까 누굴 바보로 알아요? 갑자기 시모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대더니 제 뺨을 세게 내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시모를 확 밀치고 저를 일으켜 안았죠. 이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감히 누굴 건드려? 아버지, 왜 이 꼴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으세요? 왜? 시부는 아주 침착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무슨 서류 봉투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의 얼굴에 확 던져버렸죠. 당신 왜 이래요? 이건 또 뭐예요? 시모는 인상을 찡그리며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봉투 안을 들여다본 시모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져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염라대왕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시부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시모 손에서 봉투가 거칠게 빼앗아 들었어요. 그리고는 봉투 속에 든 사진들을 시모의 얼굴에 쫙 뿌려버리더라고요. 당황한 시모가 어떻게든 사진을 숨기려고 땅바닥에 엎어져 추한 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사진 한 장을 뺏어 들고 자세히 보고 있길래 저도 사진들을 살펴봤는데 시모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웃긴 건 한 명이 아니라 다 다른 남자들이더라고요. 그 중에는 기가 막히게도 오늘 봤던 의사의 얼굴도 보였죠. 이 옆에 내야 내가 바보라서 여지껏 속아줬다고 생각하지? 그동안 나 몰래 월세 빼돌려서 그 돈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걸 알아내다 보니 니년이 이렇게 남자를 돌아가며 만난다는 걸 알게 됐지. 더 할 말 있어? 여보, 월세는 내가 가끔 받아쓰긴 했는데 진짜 몇 번 안 돼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줘요, 네? 이건 다 오해예요. 다 같은 모임 친구들이라고요. 친구들? 너는 친구랑 이런 데도 들어가냐? 네가 내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나를 배신해. 거기다가 내 손자한테까지 손을 대려고 해. 너는 내가 봐줄 수가 없어. 돈도 모자라 이 건물까지 탐을 내고 감히 내 손주를 건드려? 시모는 화장이 다 번져서 거머진 눈물을 줄줄 흘리며 시부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지금부터 죽은 듯이 살게요. 제발 버리지만 말아요.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요. 내가 아니라 내 돈 없이 못 사는 거겠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지금 안 나가면 내 손주 건드린 채 톡톡히 물릴 줄 알아. 이게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시모는 시부의 손에 끌려서 건물 1층 밖까지 쫓겨나갔어요. 창문 밖으로 보니 시모는 건물 앞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기도 했죠. 보다 못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도 한창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경찰차를 타고 가면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 후로 매일 시모가 건물 앞에 와서 시부를 찾으면서 울어서 영업 방해로 여러 번 경찰이 찾아오기도 하고 소란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시부가 저와 아기의 안정을 위해서 출산 때까진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해서 시모를 그 후로 보진 않았답니다. 시부는 소송을 진행해서 시모한테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남은 돈으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어떻게든 재산을 분할받으려고 발악을 했지만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아 통하지 않았죠. 저는 무사히 아들을 순산했고 출생 신고하는 날에 맞춰 시부가 선물처럼 건물을 증여해 주셨답니다.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던 시모가 사라지고 아기가 태어나니 웃을 일이 많아지고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가족이 모일 때는 일부러라도 시모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 저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기만 열심히 키우다 보니 어느새 시모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갔었는데요. 우연히 시모를 딱 마주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시모가 저를 알아보고 쫓아오려고 할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사연을 보내는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답니다. 우리 아들에게 해를 끼치려던 시모가 혹시 우리 아기 얼굴이라도 봤을까봐 치가 떨리는 제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사람이 큰일을 당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부 건물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니 기가 찰 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아들은 양가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여느 부부처럼 남편과 자주 뚝딱거리기도 하지만 요즘처럼만 잘 지냈으면 참 좋겠어요. 매일 이곳에서 사연을 즐겨 듣다 보니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걸 탐하다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간 시모가 생각나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놓아 보았는데요. 굳이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산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 믿으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